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탄핵 국면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중도층이 이탈하고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합당이 새 정강 정책의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4연임 금지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등을 새로운 10대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당명 개정과 함께 새 정강 정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수해복구 추경을 놓고 여야 간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정이 예비비 등 기존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하다며 추경을 유보한 데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 때는 추경을 해놓고 수해 추경을 거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통합당 지지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지른 배경과 수석비서관 5명에 대한 교체를 단행하고 나선 청와대 인사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입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의 역전이지만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지른 건 새누리당 시절인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6.5%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3.4%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도 11.5%포인트,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도 5.6%포인트 하락했는데 통합당은 호남을 제외한 서울과 영남, 충청 지역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의 성춤은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5.18 정신의 정강천 삽입과 탄핵 사과 의향, 그리고 수해 상황에서 추경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이런 내용 등이 중도층을 움직였고, 이런 중도층의 변화가 양당의 전체 결과 차이를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권도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선긋기에 나섰지만 위기감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원도 철원 호우 피해 지역 봉사활동에 나선 가운데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지율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보내는 경고라며 맹성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지지율 역전 이유를 우리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론조사는 하나의 트렌드일 뿐이라며 미래를 위해 묵묵히 할 일을 하고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당 지지도 역전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정치권에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이 통합당의 새로운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됐습니다. 국회의원 4선 금지 조항도 포함됐는데 통합당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당의 가치와 정신, 비전을 담은 새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0대 약속 첫 항목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기본소득이 명시됐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첫 번째 1-1의 정책 과제로 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비해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선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초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국회의원 4선 금지 조항도 새 정강정책 초안에 포함됐습니다.
반발의 목소리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향후 저희 당내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도 명시됐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누구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당의 새 정강 정책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 새롭게 바뀐 당명과 함께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에 국회의원 사선 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도 어제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중진 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서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여야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4번 연속으로 맡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강정책 개정안에 사선 연임 제한 조항을 포함했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모두 합쳐 사연임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다만 당선 횟수 계산을 법 시행일로부터 규정해 소급 적용 없이 현 초선들이 사선이 되는 2032년 24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는 물론 현직 다선 의원들의 구제 없이 사연임 제한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연임 금지가 순환 근무 실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통합당과 같이 지역구와 비례를 구별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현행의 다선 의원들을 초선 의원으로 간주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통합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같은 지역구 출마 금지를 원칙으로 할지 소급 적용할지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소급 적용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또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법의 실질적인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윤건영 의원이 얼마 전에 발의했던 법안의 구칙에 나와 있듯 현재 있는 국회의원을 일선에 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준하여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사연임 금지를 주장하는 취지는 기득권 타파와 신뢰 회복입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법안 발의 횟수가 초선 의원은 61개인 반면 사선 의원은 43개에 그쳤다며 초재선 국회의원 진출을 늘려야 일하는 국회에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삼선인 박대출 의원은 사선 연임 금지는 공천 학살로 이어진다고 반발했고 다른 의원들도 조기 레임덕과 공천 잡음을 우려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통합당의 경우에도 전국위원회 등의 의결이 남아 있어 사연임 금지가 실제 법으로 명문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6석 현상 유지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 오늘 혁신위가 최종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당대표에게 집중된 권한을 부대표에 분산하고 당내 청년기구를 설치하는 안 등이 담겼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2달 반 만에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먼저 최고 의결기구로 대표단 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단 회의는 선출직 부대표 5명을 비롯해 당대표, 원내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로 구성해 당대표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다수 부대표에 분산합니다. 한때 최고위원을 도입하는 집단지도체제도 논의했지만 지금의 단일지도체제에 집단지도체제 성격을 더한 보완 방식을 택한 겁니다. 실력을 갈고 닦은 당내의 인물들이 마음껏 그 기량을 펼치며 자연스럽게 정의당의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활짝 열고자 하였습니다. 혁신안에는 당안의 당 성격의 청년정의당을 신설해 청년당원의 정치활동회장을 따로 마련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청년들에게 정치적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여 정의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청년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 부대표가 돼 대표단 회의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 밖에 혁신위는 당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 요건을 입당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습니다. 당원 확대를 위해 한때 논의했던 당비 인하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에선 혁신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돌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현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심상정 대표의 총선 실패 책임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기획이며 부대표 숫자를 늘린 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 정치를 만들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안은 모레 전국위 보고 이후 오는 30일 당대회에서 최종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치권에서 거론돼 왔던 4차 추경, 어제 당정청이 이제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4차 추경을 애초에 당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한 그런 결과를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야당에서부터 시작된 이 4차 추경 필요성에 이번 주 초였죠. 월요일에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차 추경론이 힘을 받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어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번 폭우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고 지원할 것인지 머리를 맞댄 결과 추경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고위 당정청 협의, 그러나 시작 분위기는 엇갈렸는데요. 이 참석자들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 시작 전 보신 것처럼 추경을 적극 언급한 민주당 지도부와 가용한 재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와 청와대, 이렇게 기류가 엇갈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회의 결과 4차 추경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던 민주당 지도부도 추경을 유보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4차 추경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낸 인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다고 합니다. 이 홍 부총리는 현재 예산으로도 피해 복구에는 문제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을 여유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지만 결국 정부와 청와대 측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정청은 우선은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한 뒤에 추경 여부는 다시 판단해 보기로 하면서 4차 추경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네, 야권에서 먼저 추경 이야기를 꺼냈고 여당도 처음엔 정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 모처럼 추경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는데 당정청의 4차 추경을 유보한 배경이 뭘까요? 네, 수해 피해 상황은 심각하지만 아직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이번 폭우 피해 규모를 5천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3조 원의 중앙정부 예비비와 2조 4천억 원의 지방정부 기금, 이렇게 5조 4천억 원 정도를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만큼 당장은 4차 추경 여부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대신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한 경우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침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올리더라도 현 재정이 버틸 것으로 우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조금 넘은 시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4차 추경이 편성되면 정부 당국은 재정 건전성에 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지난 3차 추경에서 23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는데 4차 추경이 현실화되면 또다시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수해 복구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다 작업인 만큼 차라리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해 복구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내년 예산이면은
결국 내년에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태년 원내대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군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언급한 건데요. 4차 추경 편성이 이 정부 난색으로 유보는 됐지만 수해 복구와 예방 대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순위로 편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겠습니다. 관련 중앙부처, 지방부처와 함께 최대한 충분히 협의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수해는 단순한 여름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수해 복구가 긴급 대응 수준에 그치지 않게 하고 또 더 심한 기상재해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난재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처음 추경 필요성을 꺼내들었던 통합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당정청의 이 추경 보류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선거 때만 인심 쓰듯 이 추경을 했다는 건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를 맞이해서는 참 인심을 써야 되니까 추경이 절대로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들이 막상 지금 생계를 상실한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을 갖다가 위해서는 추경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부 여당이 지난 4.15 총선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고 총선이 끝난 후에 금방 통과시켰는데 바로 이 부분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많은 사람이 실망에 처해 있다며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데 있어 추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수해 관련 지금 추경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잖아도 코로나19 재난에 수해 재난까지 아예 내년 예산이 재난 예산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슈 분석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논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저상버스 보급 확대와 특별 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로 활동 보조인 등의 도움으로 국회를 찾은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 저상버스 도입과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이동에 불편함을 덜긴 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동에 걸리는 인간의 그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움을 남깁니다. 장애 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조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용 대상자만 늘어나고 정작 이동 서비스의 질은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여야 비례대표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련법과 제도 손질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잘 현실화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권 누구한테도 중요한 거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런 요건이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돕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별도의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등을 특별 교통수단으로 지원하고 보급률이 26%에 불과한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발전된 선진 복지국가의 어떤 대도시를 가면은 저상버스 아닌 버스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20%대라는 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이 아닌 개인에게 발급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보니 렌터카나 택시로 이동하다 잠시 주차하는 경우엔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가 어제 방문했던 강원도 철원 동송읍을 찾아 길거리 토사 제거 등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통합당은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는데 지난 10일부터 나흘째 호남권 수해 피해 복구에 집중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권한 요청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18일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 개의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곧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 총선백서 제작 특별위원회는 전략 부재와 공천 실패 등 21대 총선 패배 요인을 분석한 백서를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백서는 총선 패배 10대 원인으로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과 선거 막판 막말 논란, 원칙 없는 공천, 중앙당 차원의 전략 부재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원칙 없는 공천에 대해선 전현직 의원 돌려막기, 중진들의 험지 재배치 등을 지적했고 전략 부재와 관련해선 선거 총괄 리더십 부족과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9일 열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 채택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5억 1,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3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여야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역전됐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과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민주당은 엄중하게 생각을 한다며 구체적 언급은 자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역전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에 참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과는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삶을 개선하는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주사를 놓을 때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듯 국민 전체를 상대로 증세나 규제 등 강공책을 쓸 때는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섬세하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길게 보면 결국 바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결과가 좋다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야의 지지율 역전 소식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인데요. 이 지사뿐 아니라 당 안팎의 많은 인사들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부동산 문제. 과연 정책 효과에 따라 지지율도 함께 달라지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 지사뿐 아니라 오늘 야당에서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얼마 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안철수 대표가 달나라 대통령 같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이 안정돼 간다는 달나라 대통령 같은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으로 강남 아파트 평균값이 20억으로 치솟았는데 이게 어떻게 안정된 것입니까?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세 발언에 대해서 얼마 전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저격을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연이어 맹공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자화자찬이 집권 세력의 집단 최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건데요. 안 대표는 기적 같은 경제 선박을 자랑하는데 국민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고 반문하며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성찰과 반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정권 몰락이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당직자들과 함께 청와대 개혁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국정 운영 기조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을 위해 야당에게, 민간 전문가에게 고개 숙이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향해 야당에 손 내밀고 조야 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 대표의 쓴소리가 과연 청와대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해 복구 현장에 정치권도 요즘 일제히 달려가서 힘을 보태고 있죠. 어제는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피해 현장 점검과 봉사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롱르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재난 패션을 비교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 한미 영부인 사진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김 여사가 어제 강원도 철원 폭우 피해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해서 수해복구 봉사에 나선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고무장갑을 끼고 수건을 두른 김 여사의 현장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8월 텍사스 허리케인 하비가 왔을 당시에 하이힐, 선글라스 패션으로 방문한 멜라니아 영부인이 떠오른다며 두 영부인 모습을 비교해서 수해봉사 패션, 클래스가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가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닌 진짜 봉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라니아 여사와 대비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밀짚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알아보면서 일정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언론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청와대가 오늘 김 여사 사진과 봉사활동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노 의원의 SNS 글과 사진이 알려지자 통합당 일각에서는 노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친문 당원들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이나 정치인들의 수해 현장 활동이 더 이상 화제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봉사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수해 때문에 정말 그 여야 각 당 지도부 의원들도 수해 지역을 찾아서 봉사활동 나서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잠깐 들러서 그냥 이제 민원 현장 찾아본다는 정도였는데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서 땀 흘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외 투쟁이 아니라 장내 투쟁, 장외 활동 이렇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해 때문에 다들 이제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휴가를 다 반납하고 현장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저기 뭐 단순히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가서 지금 여야 대표들이 마침 약간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세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예, 전 대표도 좀 힘드신데 현장에서 굉장히 그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몸도 참 불편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다 뭐 이런. 또 빨리 좀 힘을 모아서 수해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씩씩해 보이던데요. 글쎄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난 사람 얘기에 따르면 갈수록 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혹시 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그게 아마 이제 본인이 뭔가 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그 변화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덕에 오히려 젊어졌다는 평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인들 중에서요, 이런 현장 활동을 하면 아주 그 육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네. 두 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벽돌 쌓기를 하는데 대충 이렇게 뭐 취재 기자들한테 포즈만 잡아주고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않고 계속 그걸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손학규 대표가 어디 눈 치우기를 가서 하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걸 그냥 뭐 예정 시간 1시간인데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한다고 그래요. 전에 민생 대장정 뭐 탄광 사진도 뭐 찍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좋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돈의 관찰 분위기 어땠습니까? 글쎄요. 아니 요새는 말이죠. 저런 활동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 지켜보는 놈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진 찍고 대략 그 현장을 떠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이 휴대전화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뭐 사실 어디든 가도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허투루 행동을 했다가는 그것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들이 훨씬 과거보다 이런 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요즘 뭐 허투루 행동했다가는 그러려면 왜 왔느냐라고 오히려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소식 중에서 최병묵 의원은 어떤 걸 선택해 오셨나요? 오늘 발표된 얘기인데 이제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처음으로 통합당이 그 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했다. 이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그 원인, 결과, 뭐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죠. 갤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조사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좀 다르긴 할 건데 근래에 와서 0.8%포인트, 0.5%포인트 추격했다가 뒤집어졌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0월 4주차 때 처음으로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역전이 된 케이스네요. 그렇죠. 10월 4주차라는 게 그 JTBC가 이제 태블릿 PC 보도한 그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전돼서 그 후로는 뭐 근접하는 정도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랬죠. 그 후로 한동안 뭐 한 자릿수를 못 넘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 뭐 물론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라는 게 이제 일종의 약간의 조사 방법의 한계는 있잖아요, ARS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인 추세가 통합당이 상승세고 민주당이 하락세인 것만은 틀림없고요. 그다음에 수치상으로도 뭐 지금 일단 역전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 또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발표하는 날 아닙니까? 그것까지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착화되는 단계인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나온 수치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기저기서 다 그 각종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도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최근에 들끓고 있는 부동산 민심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 세 번째 정도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그것도 세 번째 들어갈 정도가 그렇죠. 됩니까? 아니 더군다나 그게 이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한 반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싸완용 기자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은 뭐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요. 원인 진단은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서로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통합당 쪽가요? 예. 최병묵 의원 얘기하신 거에서 이제 부동산하고 박원순 시장 그거는 뭐 일치하는데요. 검찰 쪽은 뭐 중도층이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좀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이제 이 수혜 얘기를 하고 또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이제 피로감이 오고 수혜 방식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어쨌든 물난리가 났는데 제대로 정부가 대처를 못했으니까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4대강을 어느 정권에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재해가 나오면 현 정권이 욕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또 이대로 가면 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또 서울시장 선거 지면 내후년이죠.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고 이 구조적이고 좀 추세적인 하락인 것 같다. 이런 내부에서 그런 우려, 경고의 목소리가 좀 아직 그러면 그런 추세적인 하락이라면 이거를 뭔가 막기 위한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까지 아직 나온 단계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그런 고민 또 그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좀 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지지율 요인들 짚어주셨는데요. 통합당의 상승과 역전, 과연 여당의 실적에 따른 반사 이익이 크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 크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잘 하는 겁니다. 이게요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이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게 큰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야당은 뭘 특별히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당이 실정을 할 때 큰 실수를 안 하면 그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 받아먹는 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당내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다 그래서 네, 가만히 전략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당명을 바꾸고 지금 혁신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그 혁신의 효과를 좀 앞당겨서 지금 보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제 곧 나오긴 나올 텐데. 앞당겼다는 것은 나중에 에너지가 뒷받침될지 모른다 그런 한계가 모르죠. 있네요. 근데 약간 선행기수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요. 광화문 집회에 이제 태극기 부대가 모이는데 그쪽하고 이제 거리를 두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중도층에서 좀 지지가 올라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는 이건 김정인 위원장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하면 왜 흔히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운칠기삼 얘기를 하잖아요. 운이 일곱 그리고 기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술이 저는 먹혔다고 보고요. 그럼 운칠이라고 하는 운이 일곱이라는 부분은 뭐냐? 이건 역시 반사이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당 실패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뭐 부동산 민심이나 그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사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그 여론조사상으로 이겼다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는 오히려 서울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그거는 역시 지금 여당의 실책이 좀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당이 그걸 수습하고 위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민심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도 오히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던 여권이 오히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심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고 그 이유 때문에 바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 7할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 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건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 행보와 관련된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는 좀 달리 하시는 것 저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할 수는 있겠으나 최근에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원래 뭐 개혁자 들어가면 사람들이 대개들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도 최근에 50% 이상이 그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화로 변질됐다. 32대 50이 나온 거 32대 말이죠? 50이 나온 거 그거 보셨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마저 뒤집혔거든요. 그거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상전벽해 같은 결과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까 뭐 그렇게 보셨는데.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고요. 앞으로 이제 공수처를 가지고 뭐 국회에서 좀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한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통합당 행보에서 이번에 특히 이제 당장 그 삼진강 쪽에 나왔던 남원 부근을 김종인 위원장들이 방문하면서 그동안에 호남 지역에 대한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 소홀했다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더불어서 5.18 관련 문제를 당에다 이렇게 강령 앞쪽에 넣기로 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일요일부터 조사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호남이 상당히 빠지는 이런 것도 있던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잘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원적지가 이제 호남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미래통합당, 과거에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가 호남을 포기한 정당이다. 아예 포기했었죠. 그렇죠. 호남 빼고 3당 합당이 이제 호남 고립화 시켰던 정치 기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굉장히 보수 정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수도권으로 이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쳤고요. 그렇죠. 이 보수 정당이 영남으로 점점점 결집하면서 이제 이 반호남이 지나쳐서 수도권에서 인심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호남이 그냥 단순한 호남이 아니에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남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호남 포기하지 않겠다,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의 민심이 저 사람들이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제시된 것들 상당히 해볼만 하다고 보시면 갈당제라든가 이중 지역구라든가 하나하나 다 좀 의미가 있는 제도 5.18 관련 문제 확실하게 당에 넣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참 그렇게만 하면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5.18 가해자 집단하고 법통이 다 있는 정당인데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당원 당규에 집어넣는 데거나 하면 정치의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저도 역시 김종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미래통합당을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이 당은 확실히 영남정당이구나. 그리고 또 민주당을 취재하다 보면 이 당은 확실히 호남정당이구나 하는 느낌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그 개별 국회의원들을 저희가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느낌을 참 많이 갖는데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뭐 지역적으로 이제 그쪽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상당수의 이 응답자들이 저는 아마 그 과거의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쪽하고는 좀 그 변화된 이미지로 지금의 미래통합당 김종인 미래통합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과 사이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이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성문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보십니까? 뭐 당내 평가는 미흡하다는 쪽이에요. 이 정양석 전 의원이 위원장인데 네. 본인이 설명하면서 내용이 좀 미흡하지만 이 표현을 한 10번쯤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요. 선거라는 게 그래요. 사실 이 민주당이 이겼지만 왜 이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진 쪽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하는 거 중요하는데 저는 내용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선 참패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을 한다. 뭐가 좀 더 반성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런 태도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그중에 이제 패배 원인 중에서 탄핵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탄핵에 대한 책임 사과하겠다라는 것인데 글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식의 표현을 가지고 사과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당내에서 일부 정치 보복이었다. 뭐 이런 그 시각이 있었던 거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겠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표현이 어느 정도일지는 현재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당내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을 다듬지 않으면 내부 분란뿐만 아니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이런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 대표를 맡기 전에 사과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가 도와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 지금 미래통합당 대표로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진전을 시키면 이른바 보수 정당이 좀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저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그거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왜냐하면 위기는 항상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반전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그다음에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요 상당한 정도가 사실은 적반하장식 대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민심이 들끓으면 일단 민심을 본인들이 수용하면서 뭔가 대안을 내놓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심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남 탓을 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저는 변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지율 반전, 물론 뭐 어떤 추락하는 폭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지지율 반전은 전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권 지금 4년 차까지 겹쳐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좀 이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지도가 높아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선거에서 이기니까 지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2018년하고 2020년 두 차례 선거에 이기면서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조정 국면을 거쳐서 지금 정상화돼 있고요. 저는 이 추세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총선 4개월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통합당 역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 기자님. 지난 7일이죠. 청와대 비서실장 또 수석비서관 5명이 한꺼번에 사의 표명을 그랬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튼 워낙 다급하니까 이렇게 사의 표명부터 공개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바꿔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갖춰놓는데 이 청와대 인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요. 되게 어제까지 되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의 표명하지 않았던 김현명 수석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총 교체가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교체 또 사표 수리한 것에 담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이 당분간 유임인 것 같아요. 계속 유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단 당분간 유임이라도 유임이기 때문에 좀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 교체라면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책임이든 아니면 쇄신이든 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메시지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후임자를 못 찾아서 지금 못 바꾸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때문에 사의 표명을 공개했고 또 그 이후 후속 인사를 봐도 역시 이제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들이라고 청와대 당국자가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메시지를 이 인사를 통해서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최근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의 상황은 부동산 상황이 제일 컸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책임인데 그럼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파느냐 청주 아파트를 파느냐는 문제 가지고 혼선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 문제도 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동산 민심에 관해서 누구 요구한 사람도 없는데 본인들이 뭐 다주택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작년 12월에.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다고 보세요? 다주택 문제의식만 있었고. 저는요 사실은 그 다주택이라고 해서 다주택자를 무슨 적대시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는 봤는데 그러나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꼬여버렸어요 또. 그럼 그 문제에 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 과연 책임이 없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을 지금 유임시켰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의문시하던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체 끝나고 나서도 김재원 민정수석 관련 뒷얘기가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좀 아쉬움이 있죠. 좀 진작 물러났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평도 했고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민심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빨리 그 민심을 읽고 진짜 그만뒀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지금 이 정권에 너무 피해를 좀 많이. 사태 막판에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문제가 좀 있죠. 뭐 그렇게 구구하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깔끔하게 물러났어야 되는데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분 또 이제 인간적인 어떤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변인이 논평을 직을 지키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집을 지키려고 직을 버렸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권력과 이 고급 아파트를 다 가지면 안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다가 또 선택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지나쳐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책임지고 민정수석을 그만둔 거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을 한 건데 그러면 일단 뭐 문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지. 뭘 직과 집 이렇게 말장난을 해서 조롱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이전에 이미 7월 중순에 교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집을 안 판다고 해서 교체 얘기가 나오다가 판다고 그러면서 또 유임 얘기가 나오다가 또 일괄 사의를 했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됐었죠. 그렇죠. 그게 불과 한 보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정말 뭐 야당뿐만 아니고 저는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왜 집을 사고 파는 게 그 직을 유지하고 아니면 그 교체하고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게 그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집을 뭐 한 채 가졌냐, 두 채 가졌냐, 무주택자냐 이게 인사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어떤 코미디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능력이 첫 번째 인사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미 인사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다주택자가 고위공직 못할 겁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후속 차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이미
1주택과 무주택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또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된 최재성 전 의원의 경우에는 친문계 핵심이자 4선 중진인데요. 최 수석이 야당과의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주목받는 수석이죠. 글쎄, 뭐 본인은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고 뭐 야당의 입장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재성 의원이 4선까지 해가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강성 친문입니다. 친문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지금 야당의 입장을 최재성 수석이 이해할 것 같지 않아요. 기자들한테도 강성이었습니까? 기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보다는 야당한테 더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야당을 이해하는 수석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이분이 본래는 정세균계예요. 그러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워졌고 이분이 이제 다른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으면 다른 쪽에 또 장점을 주십니다. 이분이 이제 전략과 기획력 같은 게 뛰어납니다. 또 4선 중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강성의 양면성으로 추진력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기획력과 이런 뭐 중후한 뭐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보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여야 지지도 관련 얘기하고요. 청와대 인사 관련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한 줄 정리 성한용 기자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청와대나 행정부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 다주택자는 국토위나 기재위에서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반 국민이 이 정부가 이 정책에 있어서 어떤 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주택 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논평을 하겠습니다. 다주택 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라 이걸 오늘의 한 줄 논평이었습니다. 최병묵 의원은요. 오늘 사실 저희가 정당 지지율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이제 정말 불과 뭐 한두 달 전 이제 총선이 사실 4개월 전인데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상전벽해로처럼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지지율을 놓고 저는 화무시비롱이다.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누구를 겨냥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율이라는 건 왜 민심은 조석변이다.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뭐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화무시비롱이라는 걸 여야 모두 좀 깊이 새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권력에 대한 겸손, 지지도에 대한 겸손을 같이 담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중부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